당신들이 끝내려 했던 건 내 인생이었어. 이제 내가 끝낼 차례야. 여보, 나도 이제 좀 살자. 미안해. 그래, 당신 기준에선 최선이었겠지. 이제부터가 내 최선이야. 새벽 5시, 겨울 끝자락의 방파제였습니다. 바닷바람은 날카로웠고 파도 소리는 규칙적이면서도 위협적으로 콘크리트 벽을 때렸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뿌리고 있었고 그 아래 낡은 휠체어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담요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휠체어의 바퀴는 방파제 끝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대로 굴러 떨어졌을 것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퀴에는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그 자리에 세워둔 것이었습니다. 방파제 벤치 밑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박연아였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떨림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30년간 전통시장 반찬가게를 운영하며 단련된 손놀림으로 벤치 아래 숨겨둔 작은 방수 가방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나일론 소재의 가방은 낡았지만 지퍼는 새 것처럼 매끄럽게 열렸습니다. 연아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휠체어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 아니라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휠체어는 그녀가 지난 10년간 연기해온 약한 아내의 마지막 증거물이었습니다. 시야가 흐리다고 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남편 신태곤의 말을 그대로 따라 병원 기록에도 그렇게 적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생존을 위한 연기였습니다. 연아는 방파제를 벗어나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20분을 걸어 재개발 구역 끝자락에 위치한 낡은 원룸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외벽은 금이 가 있었고 1층 상가는 모두 철거 예정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연아는 2층 계단을 올라가 구석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A사 용지 여러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각 용지에는 연아의 손글씨로 체크리스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서류 확보 완료, 2단계 통장 추적 진행 중, 3단계 보관함 위치 확인되기, 4단계 도윤 보호 최우선. 연아는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은 금이 가 있었지만 작동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겨둔 메모리 칩을 삽입하고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거실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신태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강세라가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고 승리한 사람들의 웃음이었습니다. 태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걸림돌은 없네. 세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서류만 끝내면 회사도 집도 다 정리돼요. 명예 이전은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게요. 태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미안하긴 하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세라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감상은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실수하면 안 돼요. 영상이 끊겼습니다. 연아는 폰을 내려놓고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이 하얗게 마를 정도로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약한 척을 해야 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신태곤이 연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합법적으로 움직이려면 연하가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치매 초기, 우울증, 신체장애, 병원 기록만 쌓이면 법원은 남편에게 재산 관리권을 넘겨줍니다. 연하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약해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안약을 넣은 척하며 시야가 흐리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다리를 절뚝이며 걸었습니다. 기억을 자주 잊는 척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무능한 아내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그 사이 연하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돈이 움직인 날짜, 통장 번호, 대화 내용, 계약서 사본. 30년간 운영한 반찬 가게의 수익금이 어떻게 남편 회사 계좌로 흘러갔는지, 그녀 명의 부동산이 어떻게 담보로 잡혔는지 모든 흐름을 빠짐없이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연하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들 신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올해 10살이었습니다. 장기침이 잦았고 예민했으며 아빠보다 엄마를 더 믿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태곤에게도 친권이 있었습니다. 연하가 사라지면 도윤은 자동으로 아빠 쪽으로 넘어갑니다. 연하는 책상 위에 놓인 도윤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학교 운동회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이 엄마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연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그녀는 사진을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고 다시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4단계 도윤 보호 최우선이 항목만은 절대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연하는 가방을 열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돈다발은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금속 키 하나와 두꺼운 생활기록장 3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록장에는 날짜별로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 이름, 계좌번호, 입출금 금액, 관련 인물 이름. 겉으로 보면 그냥 낡은 가계부였지만 이 안에는 태곤이 숨겨온 모든 돈의 흐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속 키, 이건 보관함 키였습니다. 연하는 키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유품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이건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연하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아들을 되찾기 위해 준비한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연하는 책상 앞에 앉아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정확하게 다음 수를 계산했습니다. 30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배운 게 있다면 그건 감정으로 장사하면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복수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회수의 시간이었습니다. 연하는 폴더폰을 다시 켜고 저장된 연락처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오태식 마이너스 탐정 아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 시간이 올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원룸 창문 너머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걸 지켜봤습니다. 빛이 낡은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재개발 구역이라 주변은 텅 비어 있었고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은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 사본 3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진단서에는 경도 인지장애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에는 우울 증상 동반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진단서는 가장 최근 것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라는 의사소견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진단서를 천천히 읽으며 그날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연아는 의사 질문에 일부러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길을 자주 헷갈려요. 옆에 앉은 신태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부쩍 심해졌어요. 집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연아는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이제 내 명의로 된 건 다 내 거야. 진단서가 쌓일수록 법적으로 연아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산 처분, 계약, 법적 행위 모두 남편의 동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연아는 진단서를 다시 파일에 넣고 벽에 붙은 또 다른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태곤의 패턴. 매주 수요일 저녁 세라와 회의회사 2층 회의실. 금요일 오후 골프 실제로는 계약건 처리. 주말 도윤과 외출 아빠 이미지 구축용. 연아는 이 패턴을 2년 동안 관찰하며 기록했습니다. 그녀가 약한 척을 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감시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태곤은 연아가 무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방심했습니다. 집안 대화를 숨기지 않았고 서류를 대충 보관했으며 세라와의 통화도 거실에서 버젓이 했습니다. 연아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동안 귀는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정리 끝나면 명예 이전 서류 넣을게요. 집 담보대출도 이번 달 안에 실행하죠. 연아명의 통장, 잔액 얼마 남았죠? 연아는 그 대화들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휠체어 쿠션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태곤은 끝까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연아는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태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연아명의 부동산, 이번 주 안에 처리 가능해? 세라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서류는 다 준비됐어요. 도장만 찍으면 돼요. 태곤이 웃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이거 끝나면 내 목도 챙겨줄게. 연아는 녹음을 멈추고 폴더폰을 다시 켰습니다. 화면에는 집 안 CCTV 연결 앱이 떠 있었습니다. 연아는 이 앱을 몰래 설치했습니다. 태곤은 자신이 설치한 CCTV로 아내를 감시한다고 생각했지만 연아는 그 CCTV를 역으로 이용해 남편을 감시했습니다. 그녀는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거실에 태곤이 보였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아내 상태가 안 좋아서 네, 요양시설 알아보고 있어요. 연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요양시설. 태곤은 연아를 요양시설에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아는 완전히 고립됩니다. 외부 연락도 이동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 모든 재산은 태곤 명의로 넘어갑니다. 연아는 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녀는 벽에 붙은 체크리스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단계 통장 추적 진행 중. 연아는 서랍에서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사본이었습니다. 연아명의 통장에서 태곤 회사 계좌로 매달 일정 금액이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명목은 사업 자금이었지만 실제로는 태곤이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었습니다. 연아는 이 흐름을 역추적했습니다. 30년 전 연아가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했을 때부터 모든 수익금은 가족 공동 명의로 관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리는 태곤이 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회사 운영 자금 좀 빌려줘. 급하게 계약금 넣어야 해서 한 달만 써도 될까?
연하는 믿고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곤 명의 통장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연하는 이 과정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기록장에 날짜, 금액, 통장 번호를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가계부였지만 이건 법적 증거로 쓸 수 있는 금융추적 자료였습니다. 연하는 기록장을 펼쳤습니다. 가장 최근 페이지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관함 위치 은행 지점 확인 필요. 키번호 37-B. 내용물 계약서 원본 도장 추가 증빙. 연하는 이 보관함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태곤도 이 보관함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이건 연하가 마지막까지 숨겨둔 카드였습니다. 그녀는 기록장을 덮고 가방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 슬슬 움직여야 할 때야. 하지만 연하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태곤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맥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법률 자문도 받고 있었습니다. 연하 혼자 맞서기에는 너무 큰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겠다고. 그녀는 폴더폰을 들고 저장된 연락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태식 마이너스 탐정. 연하는 이 사람을 방파제에서 봤습니다. 밤낚시를 하던 남자였습니다. 그는 연하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걸 목격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연하는 그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날카로웠고 관찰하는 눈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야. 연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오태식, 전직 수사관 출신, 현재 작은 탐정사무소 운영. 연하는 그의 이력을 조사했습니다. 퇴직 사유는 개인 사정이었지만 실제로는 내부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상급자의 부정을 고발했다가 왕따를 당했고 결국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다. 연하는 이 정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의감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돈도 필요하겠지. 연하는 전화를 걸지 않고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재개발 구역 2층 원룸. 혼자 오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연하는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40분 연하는 창문 너머로 원룸 건물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재개발 구역이라 상가는 모두 비어 있었고 가끔 공사 차량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정확히 10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오태식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본 뒤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하는 문을 열고 기다렸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발소리였습니다. 곧 태식이 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연하를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본 게 맞죠? 휠체어에서 일어나셨죠? 연하는 문틈으로 태식을 노려봤습니다. 그걸 경찰에 말하면 당신도 같이 끝장날 거예요. 태식은 웃지도 겁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거래합시다. 혼자선 못 이깁니다. 연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태식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벽에 붙은 체크리스트, 책상 위 서류, 구석에 놓인 가방, 모든 걸 몇 초 만에 파악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연하는 대답하지 않고
의자를 하나 꺼내 태식에게 내밀었습니다. 앉으세요. 태식이 앉았습니다. 연하는 맞은편에 앉아 태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부터 들을게요. 태식은 잠시 생각하듯 입술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복수예요. 연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복수?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가족한테 당한 적 있습니다. 형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빚을 만들고 사업 실패 책임을 저한테 뒤집어 씌웠죠.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믿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분노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경찰 생활도 가정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을 이용하는 인간들을 못 봐줍니다. 연하는 태식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날 돕는 대가로 뭘 원하는 거죠?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첫째, 사례비. 일이 끝나면 합당한 금액 받겠습니다. 둘째, 증거 확보와 추적은 제가 맡겠습니다. 셋째, 사모님의 안전과 아드님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연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태식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태식이 물었습니다. 뭡니까? 연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내 허락 없이 단독 행동 금지. 둘째, 안전한 은신처 제공. 셋째, 배신하면 끝까지 가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사모님도 감정으로 무너지지 마세요. 연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거래 성립이에요. 태식이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는 짧고 단단했습니다. 연하는 책상 위 파일을 꺼내 태식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모은 자료예요. 태식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병원 진단서, 거래 내역, 녹음 파일 목록, CCTV 캡처 이미지. 태식은 자료를 빠르게 훑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싸울 만하네요. 연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내 아들이에요. 도윤이. 연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태곤이 도윤을 데려가려고 할 거예요. 친권을 내세워서.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선 아이가 가장 확실한 지렛대니까요. 연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윤을 지켜야 해요. 태식이 메모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님 현재 위치는? 집에 있어요. 학교는 이번 주 방학이라 안 가요. 남편이 언제 움직일 것 같습니까? 연하가 대답했습니다.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이에요. 태고는 제가 사라진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럼 다음 수순은 아이를 확보하는 거죠.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연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감시부터 시작합니다. 남편 동선 파악하고 아이가 언제 어디로 이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식이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사모님은 절대 직접 나서시면 안 됩니다. 들키는 순간 계획 전부 무너집니다. 연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난 그냥 여기 숨어서 기다리기만 하라는 거예요? 태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최선입니다. 사모님이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연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아이인데. 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참아야 합니다.
아이를 구하려면 지금은 숨어야 합니다. 연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당신 말대로 할게요. 태식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부터 감시 들어갑니다. 연락은 이 번호로 하세요. 그는 명함을 하나 꺼내 연하에게 건넸습니다. 연하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오태식 탐정사무소. 태식이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사모님. 네. 지금부터는 싸움입니다. 이기려면 감정을 버려야 합니다.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연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태식이 건물을 빠져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벽에 붙은 체크리스트 중 4단계 도윤 보호에 붉은 밑줄을 그었습니다. 꼭 데리고 올게, 도윤아. 태식은 원룸을 나와 곧장 차로 향했습니다. 낡은 경차였지만 엔진은 튼튼했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고 연하가 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신태곤의 집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20분을 달려 태식은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담장이 높고 CCTV가 곳곳에 설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태식은 차를 골목 끝에 세우고 집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신태곤이 나왔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출발했습니다. 태식은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습니다. 태곤의 차는 회사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향했습니다. 10분 후 차는 한법률사무소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태식은 차 안에서 망원경으로 건물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태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태곤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식은 직감했습니다. 친권 관련 서류다. 태곤은 차에 올라타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태식은 재빨리 연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법률사무소 다녀왔습니다. 아마 친권 서류 준비한 것 같습니다. 곧 아이를 데리고 나올 겁니다. 연하의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막을 수 있어요? 태식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장했습니다. 법적으론 막을 수 없습니다. 친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추적은 가능합니다. 연하의 답장이 다시 왔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제발. 태식은 폰을 내려놓고 다시 집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2시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태곤과 함께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강세라였습니다. 둘은 차에 올라타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태식은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차는 한 리조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파인힐 리조트. 태식은 차를 주차장 구석에 세우고 태곤 일행을 지켜봤습니다. 태곤과 세라는 리조트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태식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로비 안 태곤과 세라는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태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일 숙박이요. 이름은 신태곤. 프런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동반자 성함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라가 말했습니다. 강세라요. 프런트 직원이 카드키를 건넸습니다. 205호실입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태곤과 세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태식은 즉시 연하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모님, 남편이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급하게 들렸습니다.
도윤이는요? 도윤이는 같이 있어요?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과 강세라만 있습니다. 연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도윤이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태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돌아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연아가 말했습니다. 빨리요. 제발 빨리 확인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식은 서둘러 리조트를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다시 태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태식은 다시 그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태식은 망원경으로 집안을 관찰했습니다. 2층 창문 너머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아이는 방 안에 혼자 있었습니다. 태식은 안도하며 연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 확인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연아의 답장이 왔습니다. 혼자요? 애가 혼자 있다고요? 태식이 답장했습니다. 네. 남편은 리조트에 있고 아이는 집에 혼자 있습니다. 연아의 답장이 다시 왔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데려올게요. 태식은 깜짝 놀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안 됩니다. 연아의 목소리가 격하게 들렸습니다. 내 애가 혼자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들키면 끝입니다. 남편이 일부러 아이를 혼자 두고 간 걸 수도 있어요. 사모님이 아이를 데리러 오는 걸 기다리는 거라고요. 연아가 침묵했습니다. 태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집 주변에 CCTV 있습니다. 사모님이 나타나는 순간 남편한테 바로 통보됩니다. 그럼 친권 싸움에서 집니다. 연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감시하겠습니다. 아이한테 위험한 일 생기면 즉시 개입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연아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해 주세요. 내 애한테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게.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약속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식은 차 안에서 집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방 안에 혼자 있었습니다. 밤 9시 연아는 원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폴더폰은 손에 쥔 채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문고리에 닿기 직전 멈췄습니다. 태식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금 들키면 끝입니다. 연아는 이를 악물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생활기록장 3권과 작은 금속 키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아는 키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 키는 보관함 키였습니다. 정확히는 은행 대여금고 키였습니다. 연아는 이 금고를 1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남편도 아무도 모르게. 그 안에는 연아가 마지막까지 숨겨둔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원본, 도장, 추가 거래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부동산 소유권 증서 원본. 연아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총 3건이었습니다. 시장 근처 상가 건물, 외곽 토지,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 하지만 태고는 이 중 2건을 이미 담보로 잡았습니다. 연아 명의였지만 실제 관리는 태곤이 했습니다. 문제는 3번째 부동산이었습니다. 집. 태고는 이 집의 소유권 증서를 갖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본은 연아가 보관함에 숨겨뒀습니다.
태곤이 갖고 있는 건 사본이었습니다. 연하는 10년 전 태곤이 처음으로 자기 명의 통장에서 돈을 빼돌렸을 때부터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이 사람은 날 버릴 거야. 그 직감은 맞았습니다. 연하는 키를 다시 가방에 넣고 생활기록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2일 마이너스 반찬가게 개업. 초기 투자금 500만 원 내 이름으로 대출. 연하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7년 8월 마이너스 월 수익 200만 원. 태곤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150만 원 이체. 1999년 마이너스 상가 건물 매입. 명예 박연화. 관리 신태곤. 2005년 마이너스 태곤 회사 확장. 4명의 통장에서 3천만 원 인출. 돌려받지 못함. 연하는 기록을 읽으며 30년의 시간을 되짚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 믿음을 이용했습니다. 연하명의 재산을 하나씩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연하 자체를 지우려 했습니다. 연하는 기록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았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도윤이 때문이었어. 연하는 아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가정이 깨지면 아이가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돈을 빼돌려도 자신을 무시해도 연하는 모든 걸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방파제에 버리고 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연하는 폴더폰을 켜고 저장된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태곤과 세라의 대화였습니다. 연하명의 집도 이번에 정리할 거죠? 당연하지. 그 집까지 내 명의로 넘기면 완전히 끝이야. 그럼 연하는? 요양시설 보내면 돼. 법적으론 문제 없어. 영상이 끝났습니다. 연하는 폰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들이 끝내려 했던 건 내 인생이었어. 그녀는 가방을 다시 열고 보관함 키를 꺼냈습니다. 이제 내가 끝낼 차례야. 자정이 넘어 태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아이 상태 확인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안전합니다. 연하가 물었습니다. 태곤은요? 리조트에 그대로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하가 말했습니다. 내일 만나요. 계획 세워야 해요.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연하는 책상 앞에 앉아 체크리스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단계 보관함 위치 확인되기. 그녀는 붉은 펜으로 대기를 지우고 실행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슬슬 끝을 봐야겠어. 다음 날 오전 8시 태식은 다시 태곤의 집 앞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어젯밤부터 감시를 이어오고 있었지만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2층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태곤은 리조트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집을 지켜봤습니다. 오전 9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태식은 즉시 긴장했습니다.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2 사람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잠옷 차림이었고 눈이 부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 맞니? 아빠가 보냈어. 같이 가자.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급한 일이 있어서 우리를 보냈어.
걱정 마. 금방 만날 수 있어.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엄마는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어. 괜찮아. 하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엄마 없으면 안 가요.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법원에서 나온 서류야. 내 아빠가 너를 데리고 갈 권리가 있어. 도윤은 서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태도가 바뀐 걸 느꼈습니다. 싫어요. 도윤이 문을 닫으려 했지만 남자가 문을 막았습니다. 도윤아,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야. 힘들게 하지 마. 태식은 차 안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는 즉시 연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모님, 큰일입니다. 지금 남자 2명이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연아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졌습니다. 뭐라고요? 막아요. 지금 당장 막으라고요. 태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법원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친권 집행 영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막으면 불법이 됩니다. 연아가 소리쳤습니다. 불법이 무슨 상관이에요? 내 애를 데려간다고요. 태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자들은 도윤을 설득하는 걸 포기하고 강제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엄마. 아이는 발버둥 쳤지만 남자들은 도윤을 차에 태웠습니다. 승합차 문이 닫혔습니다. 차는 출발했습니다. 태식은 차 시동을 걸고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연아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사모님,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지금 추적 중입니다. 연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놓치지 않겠습니다. 연아가 말했습니다. 나도 갈게요. 위치 보내주세요. 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사모님이 나타나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연아가 소리쳤습니다. 내 애가 저렇게 끌려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합니다. 아이 위치만 확보하면 다음 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식은 승합차를 따라 도심을 벗어났습니다. 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외곽 방향이었습니다. 1시간 후 승합차는 한적한 산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태식은 거리를 더 벌렸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승합차는 작은 펜션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청산 펜션 남자들은 도윤을 데리고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식은 차를 멀리 세우고 펜션을 관찰했습니다. 펜션은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태식은 연아에게 위치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청산 펜션, 외곽 산속, 아이 안전 확인 중. 연아의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태식은 깜짝 놀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안 된다니까요. 하지만 연아는 이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한숨을 쉬며 펜션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1시간 후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신태곤이었습니다. 그는 리조트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태곤은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식은 망원경으로 펜션 창문을 관찰했습니다. 2층 방에 도윤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태곤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태곤은 무언가 말하고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사진을 찍어 연아에게 보냈습니다. 아이 확인. 안전합니다. 절대 오지 마세요.
하지만 연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펜션 앞에 낡은 택시 한 대가 멈췄습니다. 연하가 내렸습니다. 태식은 깜짝 놀라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사모님, 연하는 태식을 보지 않고 펜션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식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들키면 끝이에요. 연하가 태식을 밀쳤습니다. 내 애가 저기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사모님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모습, 그게 바로 남편이 법원에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연하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태식이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사모님을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친권 싸움에서 이기니까요. 지금 사모님이 펜션에 난입하면 그건 남편한테 완벽한 증거가 됩니다. 연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난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요?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최선입니다. 일단 물러나세요. 아이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연하는 한참을 펜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녀는 뒤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펜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신태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하를 봤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태곤의 얼굴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여보 역시 올 줄 알았어.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곤이 걸어왔습니다. 힘들었지? 방파제에서 혼자 걸어 나오는 것도, 여기까지 찾아오는 것도. 연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태곤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제 소용없어. 법원 서류도 다 나왔고 의사소견서도 있어. 넌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야. 연하가 낮게 말했습니다. 도윤이를 돌려줘. 태곤이 웃었습니다. 안 돼. 도윤이는 이제 내가 키울 거야. 넌 요양시설에서 편하게 지내면 돼. 연하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내 아들이야. 태곤이 비웃었습니다. 법적으론 내 아들이기도 해. 그리고 법은 지금 내 편이야. 그 순간 펜션 2층 창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연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이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연하가 앞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태식이 붙잡았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태곤이 뒤돌아보며 펜션 안으로 소리쳤습니다. 도윤이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펜션 안에서 남자가 나와 도윤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창문이 닫혔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윤아, 태곤이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포기해. 넌 이미 졌어. 그는 펜션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태식은 연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모님,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일단 물러나야 합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나 엄마 만나봐요. 태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요. 아이는 진짜로 잃어요. 연하는 한참을 펜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둘은 펜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마음속엔 이미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녁 8시 연하와 태식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하는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고 태식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연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면으로는 못 이기죠? 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친권이 있고 의사소견서도 있고 법원 서류까지 나왔으니까요. 연하가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요?
태식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부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내부요? 남편과 강세라요. 둘 사이에 균열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아가 고개를 돌려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요? 태식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강세라 명의 통장입니다. 연아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이걸 구했어요?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제 인맥을 좀 썼습니다. 합법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따질 건 아니죠. 연아는 화면을 읽었습니다. 거래 내역에는 태곤 회사에서 세라 개인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들이 보였습니다. 금액은 상당했습니다. 이건 뇌물인가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 같습니다. 세라가 재무팀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연아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걸 태곤한테 알리면? 태식이 웃었습니다. 의심이 시작되겠죠. 세라가 자기 몰래 돈을 빼돌렸다고. 연아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세라한테는?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태곤이 모든 책임을 세라한테 뒤집어 씌울 계획이라고 흘리면 됩니다. 연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군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요, 죄가 커질수록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합니다. 지금 태곤과 세라는 같은 배를 탔지만 그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면 서로를 밀어낼 겁니다. 연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태식이 설명했습니다. 먼저 태곤한테 익명으로 자료를 보냅니다. 세라의 통장 거래 내역이요. 그리고 세라한테는 태곤이 회사 비리 책임을 세라한테 떠넘기려 한다는 정보를 흘립니다. 연아가 물었습니다. 그럼 둘이 서로 싸우겠네요.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물어뜯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증거가 나오고 실수가 나오고 결국 둘 다 무너집니다.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시작하죠. 태식은 노트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세라의 거래 내역 캡처 화면을 첨부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은 태곤의 개인 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식은 두 번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익명 계정을 만들고 세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태곤이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회사 비리, 자금 횡령, 모든 증거를 당신 이름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메시지는 세라의 개인 번호로 발송되었습니다. 태식이 말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연아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면 반응이 나올 겁니다. 다음 날 오전, 태식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태곤은 이메일을 확인한 후 즉시 세라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식은 미리 태곤의 폰을 추적하고 있었고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태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세라 씨, 지금 어디예요? 세라가 대답했습니다. 회사에 있어요. 왜요? 태곤이 물었습니다. 회사 자금 흐름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세라의 목소리가 경계심을 띠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뭔가 문제 있어요? 태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확인 차원이에요. 세라가 말했습니다. 지금 바쁜데 나중에 하면 안 돼요? 태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제가 직접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식은 녹음을 멈추고 연아에게 들려줬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연아가 물었습니다. 세라는요?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세라도 메시지 받았을 겁니다.
곧 반응이 나올 거예요. 오후 2시 세라는 태곤을 만나러 회사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태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세라 씨 통장 거래 내역인데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세라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어요? 태곤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금액들 회사 자금 아닌가요? 세라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대표님도 받으셨잖아요. 이건 정당한 보상이에요. 태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상이라기엔 금액이 너무 큰데요? 세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깨끗하신가요? 연아 씨 명의로 돈 빼돌린 것도 부동산 담보 잡은 것도 다 합법이었나요? 태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고 세라가 비웃었습니다. 다른 문제라고요? 웃기네요. 저한테 책임 떠넘기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태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세라가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저도 증거 다 모아뒀어요. 대표님이 저한테 책임 뒤집어 씌우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태곤이 일어섰습니다. 세라 씨, 진정하세요. 세라도 일어섰습니다. 진정은 무슨, 저 이용해 먹고 버릴 생각이었죠? 근데 저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라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태곤은 자리에 남아 주먹을 쥐었습니다. 태식은 이 장면을 회사 CCTV를 통해 지켜봤습니다. 그는 연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모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둘은 서로를 의심할 겁니다. 연아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하죠?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불을 더 지펴야죠. 둘 중 하나가 먼저 무너지게. 일주일 후 상황은 연아와 태식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태곤과 세라는 겉으로는 협력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태곤은 세라의 통장을 계속 추적했고 세라는 태곤의 약점을 더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둘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연아는 마지막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태식이 연아에게 자료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사모님, 이거 보세요. 다음 주에 태곤 회사에서 큰 행사가 있습니다. 연아가 자료를 읽었습니다. 지역상생기금 발표에 마이너스 신태곤, 물류대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 발표? 연아가 물었습니다. 상생기금이요? 태식이 설명했습니다. 태곤이 이미지 세탁하려는 겁니다. 지역 언론, 정치인, 사업가들 다 초대했어요. 자기를 착한 기업인으로 포장하려는 거죠. 연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완벽한 무대네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자리에서 터뜨리는 겁니다. 연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요? 태식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행사장 스크린에 태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녹음 파일, CCTV 영상, 거래 내역, 모든 걸 공개합니다. 그리고 태식이 연아를 바라봤습니다. 사모님이 직접 나타나는 겁니다. 연아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를 죽은 사람처럼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태곤이 버린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요. 사모님이 살아서 나타나면 그 자체로 충격이 됩니다.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죠. 일주일 후 행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 컨벤션홀이었습니다. 행사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100여 명의 하객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상생기금 발표회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스크린에는
태곤 회사 홍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신태곤 대표님께서 지역사회를 위해 준비하신 상생기금 발표회입니다. 큰 박수로 신태곤 대표님을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태곤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태곤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해왔고 이제는 지역사회에 보답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곤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태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대 뒤 스크린이 깜빡거렸습니다. 홍보 영상이 꺼지고 다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태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내 인생에 없어.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곤과 세라의 대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연하명의 집도 이번에 정리할 거죠? 당연하지. 그 집까지 내 명의로 넘기면 완전히 끝이야. 태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 저거 끄세요.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거래 내역, 은행 계좌, 병원 진단서 조작 과정, 모든 게 공개되었습니다. 청중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태곤이 무대에서 내려와 스태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꺼. 지금 당장.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상은 끝났고 행사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박연아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검은 롱코트를 입고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신 대표 부인 아니에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어? 연하는 천천히 또박또박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태곤은 그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해? 연하가 무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하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연아입니다. 신태곤 대표의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연하가 계속 말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사실입니다. 제 남편은 저를 이용했고 제 재산을 빼앗았고 마지막에는 저를 버렸습니다. 태곤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사람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연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간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제가 번 돈은 모두 이 사람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 이름으로 빚을 만들고 저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연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거래 내역, 병원 기록, 모든 게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무대 위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은 나를 지웠죠. 오늘은 내가 당신의 거짓을 지웁니다. 행사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태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신 대표님, 사실입니까? 부인을 버렸다는 게 사실입니까? 횡령 혐의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태곤은 대답하지 못하고 무대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왔습니다. 연하는 그를 지켜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행사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이 태곤을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고 초대받은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태곤의 이미지는 단 10분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연하는 무대를 내려와 행사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식이 차를 대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성공했습니다. 연하가 차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도윤이를 데려와야 해요. 태식이 시동을 걸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펜션으로 갑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청산 펜션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상했습니다. 펜션 주차장에 차가 없었습니다. 태식이 망원경으로 펜션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사람 기척이 없어요. 연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이를 옮긴 거예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장에서 상황이 터지자마자 세라가 움직인 것 같습니다. 연하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태식이 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세라 차량 추적 중입니다. 잠시만요. 그는 노트북을 열고 GPS 추적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세라 차량의 위치가 표시되었습니다. 외곽산업단지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물류창고 쪽이에요. 연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따라가요. 태식은 차를 몰아 세라를 추적했습니다. 30분 후 차는 한적한 산업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물류창고들이 늘어서 있었고 대부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세라의 차는 창고 단지 깊숙한 곳에 멈춰 있었습니다. 태식이 차를 멀리 세우고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먼저 확인하고 올게요.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같이 가야 해요. 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세라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연하가 가방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에요. 나도 가야 해요.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 계세요. 절대 앞으로 나서지 마세요. 둘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창고로 다가갔습니다. 창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태식이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세라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표정은 초조해 보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비행기 표 예약했어요. 내일 새벽 출국할 거예요. 세라는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연하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이가 안 보입니다. 창고 안쪽에 있을 것 같아요. 연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세라를 상대할게요. 사모님은 그 사이에 아이를 찾으세요.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라가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태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아이부터 내놓으세요. 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긴 사유지예요. 나가세요. 태식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강세라 씨, 이미 끝났어요. 태곤도 무너졌고 당신도 도망칠 곳 없어요. 그냥 순순히 아이만 내놓으세요. 세라가 뒤로 물러서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태식이 멈춰섰습니다. 진정하세요. 일을 더 크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살아야 해요. 다 태곤 때문이에요.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태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더욱 아이를 내놓아야죠. 아이는 아무 상관없어요.
세라는 대답하지 않고 창고 안쪽으로 후퇴했습니다. 그 순간 연아가 옆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태식이 세라의 주의를 끄는 동안 창고 뒤쪽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창고 안쪽에는 작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연아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연아는 심호흡을 하고 도윤과 약속했던 신호를 사용했습니다. 똥 똑똑. 3번, 한 번.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아는 귀를 문에 갖다 댔습니다. 한참 후 아주 작게 안쪽에서 답이 왔습니다. 똑똑. 연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안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연아는 문고리를 잡아당겼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문 열 수 있어?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밖에서 잠겼어요. 연아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열쇠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열쇠를 집어들고 하나씩 문에 대보기 시작했습니다. 3번째 열쇠에서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안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연아는 도윤에게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엄마가 왔어. 도윤이 연아를 꽉 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요. 연아는 아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데리고 갈게. 하지만 그 순간 세라가 사무실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칼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 아이 내놓으세요. 연아는 도윤을 자기 뒤에 숨겼습니다. 안 돼요. 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있어야 제가 협상할 수 있어요. 경찰한테, 검찰한테. 연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내 아들이에요. 세라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제발 저도 살아야 해요. 태식이 세라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강세라 씨, 칼 내려놓으세요. 세라가 뒤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요.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을 더 크게 만들면 당신은 정말 끝이에요. 하지만 지금 칼 내려놓고 아이 놓아주면 적어도 감형은 받을 수 있어요. 세라는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한테 해를 입히면 그건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멈추면 아직 기회는 있어요.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냥. 그녀는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쨍그랑 소리가 울렸습니다. 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다. 태식은 칼을 주워 안전하게 치웠습니다. 그리고 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연아는 도윤을 안고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지만 연아에게는 그 어떤 순간보다 밝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이 연아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연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갈 수 있어. 우리 집으로. 그녀는 어깨에 맨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유품 가방. 이 가방은 더 이상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연아가 인생을 되찾기 위해 쌓은 증거였습니다. 연아는 가방을 꽉 쥐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3달 후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태곤은 횡령, 사기, 배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세라는 공범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항소했지만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연아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재산은
법적으로 연아에게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담보는 해제되었고 빼돌려진 자금도 일부 회수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걸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연아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연아는 전통시장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도윤은 새 학교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친구들도 생기고 웃음도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는 이제 밤에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다시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예전처럼 큰 가게는 아니었지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연아 씨, 오랜만이네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연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에 태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장사 잘 되시나 봐요. 연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요. 태식 씨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태식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다 사모님이 하신 거죠. 연아는 태식에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둘은 가게 한쪽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태식이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들도 사귀고 있어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연아가 물었습니다. 태식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탐정일 계속하고 있죠. 뭐 먹고 살만해요. 연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태식 씨, 혹시 시간 되면 가끔 도윤이 봐주실 수 있어요? 애가 남자 어른이랑 대화할 기회가 없어서요. 태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요? 연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태식 씨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요. 연아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저녁 연아는 도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나와요? 연아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한참 걸릴 거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쁜 짓 했으니까 벌 받는 거죠? 연아는 아이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하지만 아빠도 언젠가는 반성하고 나올 거야.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도윤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빠 용서할 수 있어요? 연아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는 이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엄마랑 있는 게 좋아요. 연아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석 달 후, 연아는 시장 상인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가정폭력, 경제적 착취,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첫 모임에는 5명이 모였습니다. 연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30년을 남편한테 이용당했어요. 제 돈, 제 이름, 제 인생이 다 남편 것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연아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 때문이었어요. 아이를 지키려면 제가 먼저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아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기록하세요. 모든 걸 기록하세요. 대화, 거래, 증거. 그게 나중에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모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10명이 되었고, 석 달 후에는 20명이 넘었습니다. 연하는 이 모임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1년 후, 연하는 방파제를 다시 찾았습니다. 도윤이 옆에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연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그 장소예요? 엄마가 처음 시작한 곳? 연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여기서 엄마는 다시 시작했어. 도윤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무서운 거 없어요? 연하가 웃었습니다. 무섭지. 아직도 가끔 무서워. 하지만 이제 숨지는 않아. 그녀는 어깨에 맨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유품 가방. 이제 이 가방은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법원에 제출되었고 모든 기록은 끝났습니다. 연하는 가방을 열고 안에 든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생활기록장, 보관함키, 녹음기. 그녀는 이것들을 천천히 바다에 던졌습니다. 도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엄마, 왜 버려요? 연하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유품이 아니야. 내 인생을 되찾은 증거였어. 하지만 이제 필요 없어. 이젠 앞만 보고 살 거야. 그녀는 빈 가방을 어깨에 메고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둘은 방파제를 떠나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하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30년 만에 그녀는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방파제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연하는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 그리고 그녀는 도윤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